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버드대 강의실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때문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세계문화 비교 수업에서 한 중국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한국인 유학생이 보여준 반응이 하버드를 넘어 전 미국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회학과의 교수는 4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왔지만 이날 강의실에서 목격한 한국 학생의 답변에 나는 지금도 놀란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수는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움직인다. 이것이 한국이 강한 이유다라며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설명하며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 대응,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 기적까지 언급한 한국 학생의 발언은 강의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중국 학생마저 말문이 막혔고 미국과 일본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하버드 최고의 교수마저 이제 나는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인지 확신하게 되었어 라고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K-팝과 한류의 성공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완벽한 것을 만들겠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한 그 교수의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그린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비교 연구하는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죠. 대학에서 가르친 시간도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가을 학기에는 특별히 세계문화 비교 수업을 개설하는데 이 수업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강의실은 언제나 활기차고 다채로운 의견으로 가득 차곤 하지만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은 제 교수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보스턴 특유의 선선한 가을바람이 캠퍼스를 스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강의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든 하버드 야드가 보였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업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날의 주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먼저 손을 든 것은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개인주의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미국인의 정신을 설명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미국 출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온 아키라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전통적 가치인 화허에 대해 설명하며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차례로 자국의 가치관을 소개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간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리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죠. 왜 남을 도와야 하는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 수업 중 발언이 적은 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리우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잠시 후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에는 과묵한 학생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언할 때도 항상 신중하고 차분했지만 오늘은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손을 든 지훈에게 시선을 주며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칭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리우는 비웃듯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냥 좋은 말일 뿐이고 현실은 냉정한 곳이라는 주장이었죠. 강의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고 저는 이 토론이 학문적으로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진지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기에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언급한 것은 한국의 자연재해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큰 태풍이 왔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구를 도왔다는 이야기였죠. 공무원이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수재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르고
무료로 수리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리우를 향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이 질문에 리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두 사람의 토론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좀 더 깊숙이 앉으며 지훈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지만 지훈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의 실제 사례는 학술적 연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생생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지훈은 두 번째 사례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양보했다는 내용이었죠. 마스크 양보 캠페인이 있었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뉴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보도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체계를 높이 평가했던 사실이 떠올랐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 중 한 명인 제니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느냐고 물었고, 일본에서 온 아키라는 자신의 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훈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세계 문화를 연구하면서도 미처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지훈은 좀 더 자신감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설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사례를 설명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부터 말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60도 채 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회복 가능성을 의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서 본 한국의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바카스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며 노인들이 나라 재건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택시 운전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배웠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리우조차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문화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끼며 지훈에게 정말 감동받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을 연구했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고백도 덧붙였죠. 그런데 오늘 지훈의 설명을 통해 조금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와 문화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단순한 개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수업 종료 시간이 다가왔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듯했죠. 저는 오늘의 수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겨서라도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요. 학생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랑스에서 온 소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빠른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이런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물었죠.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현대화와 함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발현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변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탐구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주제라고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브라질 출신의 마르코스가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집단주의가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물었죠. 이에 지우는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너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K-팝 한국 대중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들며 개인의 창의성과 팀워크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라고 덧붙였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동안 저는 지훈의 설명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실제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성숙함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우도 마침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발전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질문의 지우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결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과 민간의 열정이 시너지를 이루었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이 토론이 단순한 문화적 비교를 넘어 다양한 발전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미 50분이나 초과되었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온 아니타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가족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배우는 상호의존과 책임감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더 큰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의 연관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교 분석하는 짧은 에세이를 작성해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오늘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훈에게는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측면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지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우조차도 지훈에게 다가가 추가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듯 말했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 말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그의 설명 덕분에 저 자신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죠. 지우는 기쁜 표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피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수업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쳐왔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발전 과정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피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바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훈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관련된 학술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정칭이라는 개념, 한국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경제 발전과의 관계, 이런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찾아 읽으며 지훈의 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술 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생한 현실이 그의 설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 연구에서 현지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 문화와 발전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가능하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학과장의 답변은 빠르게 왔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학과에서 연구 휴가를 승인해 주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책을 펼쳤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지훈의 말로 향했습니다. 그가 설명했던 한국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에서부터 전통, 한옥이 보존된 북촌까지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미팅에서 저는 제 연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대학의 동료 교수들은 제 연구 주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정현 교수는 자신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모두가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 시기의 이야기는 지훈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 교수의 어머니는 이웃들과 품앗이를 하며 서로의 집을 지었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로와 학교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 마을과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바다를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어촌계라고 불리는 이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과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현대적 측면도 경험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을 방문하고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강남의 테헤랄로도 탐방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팀워크와 공동의 목표를 위한 헌신이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 기업 문화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가 재해석되어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서울 시내의 대학로 카페에서 지훈과 만났습니다. 그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나누었더니 지훈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도전 과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 간 갈등,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점차 약화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우려였죠. 지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모든 문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리한 연구 노트는 이미 300페이지가 넘었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방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한국의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첫 주, 저는 세계문화 비교 수업에서 한국에 관한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지훈의 발표로 시작된 토론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리우도 다시 수업을 듣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시골 마을의 전통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측면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커뮤니티 활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민들, 마을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이웃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강의 도중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단순한 전통적 가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이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적응해왔다는 점이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환경보호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현대적 이슈에도 공동체적 접근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리우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이 중국의 발전 모델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창의성을 조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기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한국에 관한 연구 주제로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한국의 성공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갈등,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도 함께 살펴볼 것을 권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적 이해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공동체의 힘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로 정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한 책, 공동체의 힘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는 아직 집필 중이었지만 이미 학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제3계문화비교 수업은 전례 없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을 위해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좌석이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뒤쪽에는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들 중에는 리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지훈과 날카로운 토론을 벌였던 그 중국 학생입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지난 학기의 인상적인 토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의 설명이 어떻게 제 연구 방향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속한 문화권에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리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지만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우는 예전과 다른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자신의 고향인 쓰촨성에서 있었던 지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을 중요시했던 그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리우의 솔직한 이야기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학기에도 제 수업을 듣기로 했고 리우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곧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보탰고 리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지훈과 리우를 함께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우는 지난 학기 지훈의 말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했고 지훈은 자신의 문화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학생에게 이번 학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동체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몇 주 후 지훈과 리우는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단순한 문화적 비교를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다른 형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사회학과에서는 학생 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훈과 리우의 연구가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그들은 하버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컨퍼런스 날 저는 두 학생을 소개하며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학문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지훈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들의 토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노력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학과장은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출간되면 학과 특별 강연 시리즈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연구를 나누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책 마지막 장을 집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작은 토론이 이제는 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날 강의실에서 지훈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인지 이제 나는 확신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제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